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꿀잠 DJ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은 메리 포핀스가 아니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업로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이 책을 제가 펼쳤네요. 진주 귀고리 소녀고요. 트레이시 슈발리에가 쓴 책입니다.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라서 그때 잠깐 1편 업로드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들으시는 분들은 그 영상 먼저 보시고 오늘 영상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트가 집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가게 되는 그 부분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몰런 포트가와 만나는 곳에 한 저택의 문이 열려 있고 문 옆에 벤치에 내 소녀가 앉아 있었다. 아이들은 키 순서대로 앉아 있었는데 가장 나이 들어 보이는 아이가 아그네스 또래로 보였다. 제일 어려 보이는 애는 4살 정도 될까? 가운데 앉은 소녀들 중 하나는 아기를 무릎 위에 안고 있었는데 아기는 꽤 자라서 한창 기어다니거나 곧 걷게 될 것 같았다. 5명의 아이들, 그리고 또 한 아이가 곧 태어날 터였다. 제일 큰 애는 조가비에 구멍을 뚫고 거기에 고정시킨 대롱으로 비눗방울을 불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었던 것과 아주 비슷했다. 다른 애들은 팔짝팔짝 뛰어오르며 방울들을 터뜨렸다. 무릎에 아기를 안고 있는 아이는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서 비눗방울을 불어대는 아이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도 거의 방울들을 잡지 못했다. 막내는 끝에 떨어져 앉아 있는 데다 키도 작아서인지 역시 방울들을 잡을 기회가 없었다. 두 번째로 어려 보이는 애가 가장 민첩해서 쏜살같이 쫓아가서는 손바닥으로 방울들을 터뜨리고 있었다. 이 아이는 넷 중에서도 제일 밝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는데 뒤쪽 벽의 벽돌처럼 선명한 빨강이었다. 막내와 아기를 안고 있는 아이 둘은 자기 엄마처럼 곱슬곱슬한 금발인 반면 제일 큰 애는 자기 아빠와 같은 검붉은 색이었다. 나는 빨강머리 아이가 비눗방울들을 쫓으며 손뼉을 쳐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방울들은 축축한 물길을 남기며 흩어지기 직전에 집 앞의 대각선으로 가지런히 깔린 회색과 흰색의 타일들 위에서 팡팡 터져 올랐다. 이 아이는 왠지 꽤나 성가실 것 같았다. 비눗방울이 땅에 닿기 전에 좀 더 부지런히 터뜨려야지. 내가 말을 걸었다. 그렇지 않으면 바닥의 타일들을 다시 깨끗이 문질러 닦아야 할걸. 제일 큰 애가 입에 문 대롱을 늘어뜨렸다. 한 자매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 없게 만드는 내 쌍의 눈동자가 똑같은 눈빛으로 나를 응시했다. 나는 아이들에게서 부모의 여러 가지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여기에 회색 눈동자, 저기에 담갈색 눈동자, 각진 얼굴들, 조바심 내는 몸놀림 등. 당신이 새 하녀인가요? 큰애가 물었다. 당신이 오나 지켜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빨강머리 아이가 끼어들었다. 코넬리아, 가서 타네커를 데려와. 큰애가 빨강머리 아이에게 말했다. 내가 가, 알레이디스. 커다란 회색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가장 어린 소녀에게 코넬리아가 지시했지만 이 꼬마 아가씨는 움직이지 않았다. 내가 가야겠다. 결국 내가 도착한 게 중요한 일이라는 결정을 내렸는지 큰애가 말했다. 아니야, 내가 갈게. 코넬리아가 벌떡 일어서더니 언니를 앞질러 달려나갔다. 얌전한 두 아이와 나를 남겨두고서. 나는 아이의 무릎에서 꼼지락거리고 있는 아기를 들여다보았다. 남동생? 아니, 여동생?
남동생이요. 깃털 베개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는 대답했다. 얘 이름은 요하네스예요. 얀이라고 부르면 절대 안 돼요. 아이는 마지막 말이 익숙한 후렴구인 양 덧붙였다. 그렇구나. 그럼 네 이름은? 리스벳. 그리고 얘는 알레이디스. 막내가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두 아이 모두 하얀 앞치마와 모자에 갈색 드레스로 단정하게 차려입었다. 그럼 큰언니 이름은? 매지. 마리아라고 부르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 할머니 이름이 마리아거든요. 마리아 틴스. 이 집은 우리 할머니 집이에요. 나는 저택을 올려다보았다. 확실히 우리 집보다도 웅장했지만 질에 겁을 먹었던 만큼은 아니었다. 저택은 몰런 포트가의 맨 끝에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거리에 있는 다른 집들보다 더 커 보였다. 델프트에 있는 다른 많은 집들은 운하를 따라 늘어선 폭이 좁은 벽들과 굴뚝들, 서로 겹친 지붕들 때문에 빽빽하게 마주 붙어 있는 느낌을 주었지만 이 저택은 그런 답답한 느낌이 없었다. 저택의 정문에서는 운하 바로 건너 신교 교회의 탑이 보였다. 이 집 가족들에겐 좀 야릇한 전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들 카톨릭 신자들이 저 신교 교회 안에 들어갈 일은 절대 없을 테니 말이다. 네가 바로 그 하녀로구나. 그렇지? 등 뒤에서 나는 소리였다. 현관에 서 있는 여자는 어렸을 때 앓은 듯한 마마 자국이 넓적한 얼굴에 퍼져 있었다. 코는 주먹코에다 울퉁불퉁했고 작은 입에 붙은 두툼한 입술은 불쑥 밀려나와 있었다. 눈동자는 밝은 푸른색이었는데 마치 하늘을 그 눈동자에 담은 것 같았다. 흰 슈미즈 위에 회갈색 드레스를 입고 모자를 단단히 묶어 쓰고 있었다. 여자가 두른 앞치마는 내 것만큼 깨끗하지 않았다. 현관에 떡 버티고 서 있어서 매지와 코넬리아는 여자를 비집고 나와야 했다. 여자는 무슨 도전을 기다리기라도 하듯 팔짱을 끼고 나를 쳐다보았다. 여자가 벌써 내게서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대로 내버려두면 나를 계속 괴롭힐 것 같았다. 제 이름은 그리트입니다. 나는 여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얘기했다. 이번에 새로운 하녀예요. 여자는 엉덩이를 살짝 들썩거렸다. 그럼 들어오도록 해. 잠시 후 여자가 말했다. 여자가 어둑한 집 안으로 걸음을 옮겼고 그러자 현관이 뻥 뚫렸다. 나는 문지방을 넘어섰다. 처음으로 저택 응접실에 들어섰을 때를 떠올리면 기억나는 것은 항상 그림들이다. 짐 보따리를 꽉 움켜쥐고 응접실 안으로 들어섰을 때 나는 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응시했다. 예전에도 그림들을 본 적이 있지만 방 하나에 그렇게 많은 그림들이 걸려있는 것은 처음이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응접실에 있는 그림들은 모두 다른 화가들의 작품이었다. 그는 저택 안에 좀처럼 자신의 완성된 작품을 두지 않았다. 그는 화가일 뿐만 아니라 미술상이기도 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방, 심지어는 내가 자는 방에까지 그림이 걸려 있었다. 그림들은 팔리거나 새로 들어오곤 했기 때문에 숫자는 항상 바뀌었지만 대략 50점이 넘는 그림들이 저택에 있었다. 빨리 와! 게으름 피우거나 딴전 부릴 시간 없어. 여자는 저택 한켠을 따라 뒤쪽까지 이어진 긴 복도를 서둘러 걸어갔다. 여자가 왼쪽에 있는 방으로 불쑥 들어가자 나도 따라 들어갔다. 그 방의 맞은편 벽에는 내 키보다도 훨씬 큰 그림이 걸려 있었다.
성모 마리아와 막달레나 마리아,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둘러싸여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그림이었다. 나는 쳐다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그 그림의 주제와 크기에 압도당하고 말았다. 카톨릭이라고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은 없다고 아버지는 말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신교도들은 집안이나 교회 어느 곳에도 이런 그림들을 걸지 않았다. 이제 나는 매일 그 그림을 보며 지내야 했다. 그림에 너무 놀란 나는 방 한쪽 구석에서 누군가 말을 걸 때까지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다. 그래, 얘야. 저 그림이 네가 보기엔 꽤 신기한 모양이구나. 나이 지긋한 한 여인이 파이프 담배를 피우며 푹신한 의자에 앉아 있었다. 물부리를 물고 있는 여인의 이빨은 갈색으로 변색되어 있었고 손가락은 잉크로 얼룩져 있었다. 하지만 나머지 다른 부분은 티끌 하나 없이 깨끗했다. 검정 드레스, 레이스 칼라, 빳빳한 하얀 모자. 여인의 주름진 얼굴은 완고해 보였지만 밝은 갈색 눈동자는 즐거운 듯이 보였다. 누구보다도 오래 살 것 같은 그런 모습의 노인네였다. 이 여인이 카타리나의 어머니구나 하는 생각이 불쑥 들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것은 딸과 같은 눈동자 색깔이나 카타리나와 마찬가지로 모자 아래로 삐져나온 회색 곱슬머리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 여인에게는 자기 딸을 돌보듯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돌보는데 익숙한 사람의 태도가 있었다. 내가 왜 카타리나가 아닌 이 여인에게 불려왔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무 생각 없이 보는 듯 했지만 여인의 시선은 찬찬히 나를 훑고 있었다. 여인이 눈을 가늘게 떴을 때 나는 내 생각 모두를 이 여인에게 들켰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머리를 돌려 모자 아래로 얼굴을 숨겼다. 마리아 틴스는 파이프를 채우면서 킬킬거렸다. 바로 그거다, 얘야. 여기서는 네 생각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도록 해라. 그래야 내 딸 밑에서 일할 수 있을 게다. 그 앤 지금 가게에 가고 없어. 여기 타네커가 집안을 보여주고 네가 해야 할 일들을 알려줄 게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예, 마님. 노부인 곁에 서 있던 타네커가 지나가며 나를 슬쩍 밀었고 등을 따라오는 마리아 틴스의 시선을 느끼며 나는 타네커를 따라 나갔다. 다시 한번 마리아 틴스의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우선 이것부터 다림질을 하도록 해. 마당에서 타네커가 말했다. 세탁물들이 아직 한낮의 햇볕에 완전히 마르지 않은 듯 보였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타네커는 나를 다시 안으로 데려가더니 한 창고방의 바닥에 나 있는 구멍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아래로 내려갈 수 있도록 사다리가 걸쳐져 있었다. 넌 저기서 자게 될 거야. 네 짐은 거기 떨어뜨려 놓고 정리는 나중에 하도록 해. 다시 타네커를 따라 복도로 나갔다. 우리 집보다 훨씬 많은 방들이 있었고 방문들은 모두 열려 있었다. 마리아 틴스가 앉아있던 십자가 방의 옆방은 조금 작았는데 저택의 정면을 향하고 있었다. 거기에는 아이들의 침대며 침실용 변기, 작은 의자들과 탁자, 그 위에 자질구레한 질그릇들, 촛대들, 양초 심지를 자르는 가위, 옷들이 엉켜 있었다. 아이들은 여기서 자. 난장판으로 어질러진 모습에 당황했는지 타네커가 분명치 않은 목소리로 웅얼거렸다. 타네커는 다시 복도로 나가서 붉은색과 회색 타일이 깔린
아주 커다란 방에 문을 열었다. 창으로 들어오는 밝은 햇살이 바닥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엄청난 방이지. 타네커가 뚱한 목소리로 물었다. 중얼거렸다. 주인 내외분이 여기서 주무셔. 침대는 초록색 비단 커튼으로 둘려져 있었다. 다른 가구로는 흑단으로 상감된 커다란 장식장이 있고 창가 쪽에는 스페인산 가죽 의자들로 둘러싸인 백양나무 탁자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도 나를 놀라게 한 것은 그림이었다. 이 방에는 다른 방들보다 더 많은 그림이 걸려 있었다. 가만히 19가지 세었다. 대부분 초상화였는데 양쪽 집안 식구들을 그린 것인 듯 했다. 성모 마리아의 그림과 아기 예수에게 경배를 드리는 3명의 동방박사를 그린 그림도 있었다. 나는 두 그림을 불편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이젠 2층으로. 타네커가 먼저 가파른 층계를 오르면서 손가락을 자기 입술에 갖다 댔다. 나는 최대한 조용히 올라가려고 애썼다. 계단 꼭대기에서 주위를 둘러보자. 한쪽에 굳게 닫힌 문이 보였다. 저 문 뒤편의 고요함 속에 그가 있었다. 나는 두 눈을 문에 고정시킨 채 꼼짝 않고 서 있었다. 문이 열리면서 그가 나올까봐 감히 움직일 수가 없었다. 타네커가 내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다. 넌 저 방을 청소해야 해. 나중에 작은 마님이 설명해 주실 거야. 그리고 이쪽 방들은 내가 모시고 있는 큰 마님의 방들이야. 거긴 나만 청소하러 들어갈 수 있지. 타네커는 뒤쪽으로 나 있는 문들을 가리켰다. 우리는 다시 조심조심 계단을 내려왔다. 세탁실로 돌아왔을 때 타네커가 말했다. 네가 집의 모든 빨래를 도맡아야 해. 타네커는 한 무더기의 옷들을 가리켰다. 나는 타네커가 하는 말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다. 부엌에 수조가 있긴 하지만 빨래할 물은 네가 직접 운하에서 길어와 쓰도록 해. 이곳 운하의 물은 꽤 깨끗하거든. 타네커, 나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모든 일을 지금까지 혼자 다 했어요? 요리며 청소에 빨래까지? 제대로 말을 고른 셈이었다. 게다가 가끔 장 보는 일도 하지. 타네커는 자신의 부지런함에 우쭐하여 자랑스럽게 말했다. 물론 대부분은 작은 마님이 장을 보긴 해. 하지만 아이를 가졌을 땐 고기나 생선이라면 딱 질색을 하거든. 그리고 이 댁에는 그런 경우가 잦은 편이지. 타네커가 속삭이며 덧붙였다. 넌 이제 푸줏관과 생선 가게에도 가야 해. 그게 또 네 일이야. 그 말을 끝으로 타네커는 나를 빨랫감과 함께 남겨두고 나가버렸다. 이 저택의 식구는 나를 포함하면 모두 10명이었다. 그리고 머지않아 태어날 아기는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은 빨랫감을 만들어낼 것이다. 매일같이 빨래를 해야 할 것이고 손은 비누와 물 때문에 트고 갈라질 것이다. 얼굴은 뜨거운 수증기에 쐬어 빨갛게 익고 등은 젖은 빨래를 들어올려 넣느라 쑤실 것이다. 그리고 다림질하다가 팔을 대기도 하겠지. 그러나 나는 새로 들어온 하녀고 또 젊었다. 이 점이 내가 이 집에서 가장 힘든 일을 떠맡게 된 이유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먼저 들어와 있던 하녀에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배우는 그리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주인 어른, 남자분을, 그러니까 화가지요, 만나게 되는데 그 부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당에서 빨래를 걷고 있는데 카타리나가 돌아왔다. 복도에서 울리는 짤랑거리는 열쇠 소리가 카타리나의 귀가를 먼저 알렸다. 커다란 열쇠 꾸러미가 카타리나의 허리춤에 매달려 엉덩이 위에서 서로 부딪히며 소리를 내고 있었다. 내 눈에는 불편해 보였지만 카타리나는 아주 자랑스럽게 열쇠 뭉치를 차고 다녔다. 카타리나는 부엌에서 타네커와 가게에서 물건을 운반해온 소년에게 뭔가 지시를 하는 모양으로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두 사람에게 말하고 있었다. 나는 하던 일을 계속했다. 침대보와 냅킨, 베갯잎, 식탁보와 셔츠, 쉬미즈, 앞치마, 손수건, 칼라와 모자들을 걷어 차곡차곡 했다. 카타리나가 뒷마당으로 통하는 문에 모습을 나타냈다. 해가 아직 높게 뜨지도 않았는데 덥고 지쳐 보였다. 특히 오늘따라 머리를 반드럽게 눌러주는 모자를 쓰지 않아 금발의 머리카락이 그 어느 때보다 곱슬거렸다. 카타리나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한 번도 하녀로 일한 적이 없었고 우리 집에서 하녀를 부려본 적도 없었으니까. 내가 사는 동네에서 하인을 부리는 집은 한 집도 없었다. 누구도 그럴 여유가 없었다. 나는 개고 있던 빨래들을 바구니 안에 놓으면서 카타리나에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마님. 카타리나가 눈살을 찌푸렸다. 그 순간 나는 카타리나가 먼저 말을 건네도록 해야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 좀 더 조심해야 될 것이다. 타네커가 집을 구경시켜 주었지? 네, 마님. 그럼 네가 할 일이 뭔지는 알았을 테고. 그래, 그 일들을 네가 하게 될 거야. 카타리나는 이야기를 하다 말고 할 말을 못 찾아 당황한 듯 머뭇거렸는데 그 모습은 나도 하녀들이 지켜야 할 법도에 대해 잘 모르지만 그보다 카타리나가 안주인 역할에 대해 더 모른다는 인상을 주었다. 타네커는 아마 큰 마님에게서 일을 배웠을 것이고 카타리나가 뭐라고 말하든 여전히 큰 마님의 지시를 따르고 있을 터였다. 나는 그런 티를 내지 않고 카타리나를 도와야 했다. 빨래 말고도 제가 푸줏간이나 생선 가게에 다녀오길 마님께서 원하신다고 타네커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다소곳한 목소리로 말했다. 카타리나의 표정이 밝아졌다. 그래, 네가 빨래를 끝내면 타네커가 널 거기로 데려갈 게다. 다음부터는 너 혼자서 매일 거기에 가야 해.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다른 심부름들도 해야 하고. 예, 마님. 카타리나에게서 아무 말이 없자 나는 빨랫줄에서 남자용 마직 셔츠를 거두려고 팔을 뻗었다. 카타리나는 그 셔츠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셔츠를 개고 있는 내게 말했다. 내일 네가 청소해야 할 2층을 보여주겠다. 일찍, 아침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야. 내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카타리나는 안으로 사라졌다. 여기까지가 그 마님의 소개입니다. 작은 마님이죠. 큰 마님은 이 마님의 엄마시고 친정 엄마시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서도 나와 있지만 큰 마님이 이 집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집을 주관하고 있는 뭐 경제적인 부분이든 아니면 이 집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떤 그 일들을 관장하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사위의 그 어떤 예술 활동까지도 이 장모님이죠. 장모님이 그 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뭐 그 어떤 물건을 파는 거랄지 그림을 파는 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리는 어떤 방향까지도 좀 간섭을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작은 마님은 아기 낳는 거 말고는 사실 이 덱에서 딱히 뭔가 하는 일이 없어요. 진짜로. 이 남편의 예술 세계를 어떤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의 방을 청소하는 방법이랄지 어떤 그 섬세한 이 예술가의 감성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남편과 어떤 교감을 한다거나 남편의 예술 활동을 지지해주고 그 감정을 교류하고 그런 어떤 그 예술가 부인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잘 하지 못하죠. 엄마 밑에서 자라는 아직 그 둥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엄마에게서 독립하지 못하고 좀 아이 같은 그런 역할, 그런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렸어요. 그 큰마님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그리고 큰마님이 하라는 대로 타네커는 하는데 요 작은마님은 사실 이 살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을 시켜야 하는지도 사실은 모르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멋진 화가 선생님이 그 부분 읽어드릴게요. 빗자루와 물통, 걸레를 들고 와 청소를 시작했다. 이젤에 놓인 그림의 배경이 되는 구석 쪽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여기 있는 것은 어느 하나도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의자 위에 무릎을 꿇고 창문에 먼지를 털었다. 조금 전에 열려고 애썼던 그 창문이었다. 창문 한쪽 구석에 달린 노란 커튼은 주름이 변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젖은 걸레로 가볍게 먼지를 찍어냈다. 유리창은 더러워서 따뜻한 물로 닦아야 할 것처럼 보였지만 그가 깨끗한 창문을 원하는지 확신할 수가 없었다. 먼저 카타리나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다. 의자에 먼지를 털고 황동 장식못과 사자 머리를 윤기나게 닦았다. 탁자는 한동안 제대로 청소하지 않은 듯 했다. 탁자 위에는 파우더붓, 양은 그릇, 편지, 검은 독이 항아리가 놓여 있었고 모서리 한쪽에는 푸른 천이 뭉친 채 늘어뜨려져 있었다. 누군가 이 물건들 주위를 대충 닦긴 했지만 제대로 청소하려면 이것들을 모두 치우고 닦아야 할 것이다. 엄마가 말한 대로 물건을 옮겼다가 전혀 손대지 않은 것처럼 정확하게 그 자리에 돌려놓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탁자 구석에는 편지가 놓여 있었다. 엄지손가락을 편지의 한쪽 가장자리에 대고 검지를 또 다른 쪽에 대고 새끼손가락을 탁자 모서리에 걸어 손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킨다면 편지를 움직여도 될 듯 했다. 나는 편지를 집어들고 재빨리 그 자리를 청소한 후 손가락들이 놓인 자리에 다시 편지를 맞춰 놓았다. 왜 재빨리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다. 탁자에서 물러나 살펴보니 편지는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 방의 주인만이 편지가 움직였는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끔 이런 식으로 나는 청소를 해야 했다. 물건들 사이의 공간을 재고 그 주위에 무엇이 있는지 기억하면서 말이다. 작은 물건들은 쉬웠지만 가구같이 덩치가 큰 것들은 힘들었다. 의자와 함께 발과 무릎, 때론 어깨와 턱을 이용하기도 했다. 탁자 위에 어지럽게 뭉쳐있는 푸른 천은 어찌해볼 도리가 없었다. 천을 들어서 움직이고 나면 정확하게 똑같은 주름이 생기도록 다시 놓을 수 있을까 걱정스러웠다. 그냥 내버려 두고 말았다. 하루나 이틀 동안 내가 방법을 찾아낼 때까지 제발 그가 알아차리지 못하기를 바라면서. 셋째 날 아침,
카타리나가 화실의 문을 열어줄 때 창문을 닦아도 되는지 물어보았다. 안 될 게 뭐야? 그런 사소한 일은 내게 일일이 물을 필요가 없어. 카타리나는 날카롭게 대꾸했다. 빛 때문에요, 마님. 만일 창문을 닫게 되면 빛이 달라져 그림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보실래요? 나는 설명했다. 하지만 카타리나는 보려고 하지 않았다. 화실 안으로 들어오기 싫은 건지 들어올 수 없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한 번도 이 방에 들어와 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타네커의 기분이 좋을 때 왜 그런지 이유를 물어봐야겠다. 아래층으로 내려간 카타리나가 남편에게 물어본 모양인지 창문은 그냥 두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화실의 청소를 끝냈을 때 이 방에 그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어떤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다. 움직인 물건은 아무것도 없었고 팔레트도 깨끗했다. 그림도 달라진 것은 없어 보였다. 그러나 나는 그가 여기 있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체크해놓은 부분을 찾느라고 찾았습니다. 그가 그리고 있는 화실 구석의 탁자만큼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었다. 나 역시 탁자를 청소할 때는 모든 게 제자리에 놓일 수 있도록 조심하면서 잽싸게 내 방식대로 거리를 재었고, 그래서 방의 다른 부분을 청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빠르고 자신 있게 탁자를 청소할 수 있었다. 그림 역시 처음에는 변한 것이 없어 보였다. 사실 바뀐 부분을 찾아내기가 힘들기도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자의 목걸이에 다른 진주가 추가된 것을 발견했다. 또 다른 날에는 노란 커튼의 그림자가 더욱 커져 있었다. 여자의 오른손, 손가락 몇 개가 움직인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공단 망토는 더욱 진짜 같아져서 손을 뻗어 만져보고 싶을 정도였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그 부인의 카타리나의 어떤 그 무신경함? 그런 것들을 읽어드렸었잖아요. 어떤 일을 시켜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그분은 이 집의 여기저기의 그 창고 열쇠들을 자기가 가지고 다닌다는 거가 굉장히 큰 프라이드인 분이에요. 일하는 그 어떤 실질적인 일의 진행 상황이나 뭘 시켜야 하는지는 모르면서, 뭘 사야 하는지는 모르면서 내가 이 집안의 안주인이야, 나는 이렇게 창고 열쇠 다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걸 되게 좋아하는. 그리고 아까 그리트가 그러잖아요. 창문 닦아도 됩니까? 창문을 닦으면 빛이 들어오는 그 양이 달라져서 그림 그리실 때 불편하실 수가 있는데요 라고 했더니, 그런 사소한 것까지 나한테 물어보지 마. 창문 닫고 한다고가 무슨 문제야? 라고 말하잖아요. 남편이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 화가인데 이렇게 청소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빛의 양이 조절이 돼서 창문을 닫느냐 마느냐를 고민하는 그리트인데 설상 그 부인은 그런 걸 모르는 거죠. 근데 이 그리트는 그림만 봐도 알아요. 어떤 부분을 추가했는지,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그래서 이 어떤 그 공단의 주름 하나하나도 만지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트가 나중에 이 주인분과 어떤 정신적인 교감인지 아닌지 사랑인지 알 수 없지만 이런 그 자기 부인한테서는 받을 수 없는 어떤 공감과 예술에 대한 이해와 이런 정신적인 교류 때문에 이 주인 남자분이 이 그리트에게 다가가면 안 되는데 위험하지만 한 발 더 다가서게 되고 그리트를 결국에는 대상으로 해서 그림까지 그리게 되는 그 정도의 관계까지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너무 섬세하잖아요. 이 그림과 예술과 그 어떤 그림을 그리기 위한 그 정물들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게 하려는 그 모습이 부인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거죠. 그리고 더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나중에 타네커에게 왜 카타리나가 남자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했는지 물어보았다. 아, 그건 반 레이원크 그 어르신이 집에 오셨기 때문이야. 그분은 주인님의 친구인데 작은 마님은 그분을 무서워하거든. 타네커는 낄낄거리면서 대답해 주었다. 왜요? 타네커는 더 크게 웃어댔다. 작은 마님이 그분의 상자를 부순 적이 있거든. 상자 안에 들여다보려다가 그만 상자를 넘어뜨렸지. 너도 알지? 작은 마님이 얼마나 산만한지 말이야. 순간 우리 집 부엌 마룻바닥을 구르던 칼이 떠올랐다. 무슨 상자인데요? 들여다보면 그 안으로 물건들이 보이는 나무 상자를 가지고 계신데. 어떤 물건들이요? 온갖 것들이지 뭐. 타네커가 성가시다는 듯 내질렀다. 분명히 그 상자에 대해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걸 망가뜨려 놓았으니 반 레이원 후크 어르신은 이제 작은 마님 얼굴도 보기 싫을 거야. 주인님이 자기가 없을 때 작은 마님을 화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야. 아마 작은 마님이 그림을 쳐서 넘어뜨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거겠지. 다음 날 아침 그 상자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이날 그는 내가 이해하는데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 이야기들을 해줬다. 화실을 청소하러 갔을 때 이젤과 의자가 한쪽으로 옮겨져 있었다. 그 자리에 나무로 만든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상자는 옷을 넣어 보관하는 괴짝 정도의 크기였다. 상자의 한 면에는 더 작은 상자가 붙어 있었고 거기에 다시 원통형의 어떤 물체가 삐죽 튀어나와 있었다. 도무지 어떤 물건인지 알 수 없었지만 감히 만져볼 엄두를 내지는 못했다. 청소를 하면서 흘끔흘끔 상자를 훔쳐보았다. 상자의 용도가 불쑥 떠오르기라도 할 것처럼 말이다. 문득 문을 등지고 있었지만 그가 거기 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몸을 돌려야 할지, 그가 먼저 말하기를 기다려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그가 삐걱 문소리를 냈고 그제서야 나는 그를 향해 돌아설 수 있었다. 그는 평상복에다 길고 까만 겉옷을 걸치고 문간에 기대어 서 있었다. 호기심 어린 눈길로 나를 보고 있었는데 내가 상자를 못 쓰게 만들까봐 걱정하는 표정은 아니었다. 그 안을 들여다보고 싶니? 그가 물었다. 수주 전 야채에 대해서 물어본 뒤로 그가 내게 직접 말을 걸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예, 그러고 싶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보겠다는 건지 알지도 못한 채 대답하고 있었다. 이게 뭔가요? 카메라 옵스큐라는 것이다. 그 단어들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나는 옆으로 비켜서서 그가 걸쇠를 풀고 상자 윗부분을 들어 올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가 덮개를 열어 비스듬히 받치자 상자는 반쯤 열린 상태가 되었다. 몸을 숙이고 상자와 덮개 사이의 공간을 들여다보던 그는 옆에 달린 작은 상자의 끝에 튀어나와 있는 둥근 물체를 만졌다. 뭔가를 보고 있는 듯 했지만 상자 안에 그렇게 흥미로운 무언가가 들어있을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그가 몸을 일으키더니 내가 조금 전에 신경 써서 청소해둔 구석자리를 응시했다. 그리곤 창가로가 손을 뻗어 가운데 창문의 덧문을 닫았다. 이제 방에는 오로지
구석 쪽 창문에서 들어오는 빛뿐이었다. 그가 겉옷을 벗었다. 나는 발을 이리저리 바꾸며 불안한 마음으로 서 있었다. 그는 모자를 벗어 이젤 옆에 의자 위에 놓더니 머리 위로 겉옷을 뒤집어 쓰고 다시 상자 위로 몸을 숙였다. 나는 한 걸음 물러서며 뒤쪽 문간을 흘끗 보았다.